매우 우리의 문제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은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은 늘어나죠. 자, 이자는 줄어든 대신에 원금은 점점 증가합니다. 맞고. 그 다음 두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원리금 균등 방식에 비하여 전체 대출기간 만료 시에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작다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일단 이자가 높아야 낮아요? 이자 낮죠, 얘는 이자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만 어쨌거나 어떤 방식으로 원금을 갚는 건 금액은 똑같습니다. 원금 10,000원 갚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일단 이자가 높아야 낮아요? 낮죠. 근데 은행한테 줄 돈이 얘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얘는 초창기부터 원금을 착착 갚아야 안 갚아요? 갚으면 나중에 이자 납부할 돈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다 주는 돈이 가장 작은 게 어떤 거라고요? 원금 균등입니다. 기억하세요? 원금 균등.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3번 볼게요. 대충 실행 시점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은요, 체증식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더 크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작다 해줘야 됩니다. 자, 총부채 상환 비율을요, DTI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DTI라는데, 자, 얘는요, 연간 소득분의 연간 원리금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초창기 때 가장 적게 갚는 게 어떤 거예요? 원리금 지불액이 가장 작은 게 체증식이죠. 그러니까 체증식 상환 방식이 대출 초기에 실행 시점을 얘기하죠. 초기에 대출 실행 시점에 DTI가 체증식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보다는요 항상 더 크다가 아니라 작다 해줘야 돼요. 얘는 원금이 좀 초기에 지불하는 돈이 많죠. 얘는 얼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얼마 초기에 작다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볼게요.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에 원리금 균등에 비하여 원금 균등의 상환액이 더 크다가 아니라 작다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조기 상환할 때 원금 균등이 더 많이 갚았죠, 초기에. 그러니까 얘보다는 남은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네요. 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요것도 틀린 겁니다. 5번 볼게요. 체증식 상환 방식은요,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하여 이자 부담이 적다가 아니라 얘가 이자 부담이 가장 큰 겁니다. 이자 부담이 가장 크다 해줘야 돼요. 오른쪽 보겠습니다. 8번.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할 경우에 대출기관에게 유리한 유형은요, 고정금리 대출이 아니라 변동금리 대출이죠.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변동금리는 그때 가서 올리면 되죠. 근데 얘는 고정금리를 올릴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변동금리 대출이 대출기관에게 유리한 겁니다. 2번 볼게요. 그리고 항상 예상된 인플레 같은 경우 다 반영시킵니다. 문제가 되는 거 뭐라고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주택을 임대할 때도 인플레가 한 2% 정도 예상된다. 그러면 그거 감안해서 항상 임대료 결정합니다. 다 우리가 예상하는 임대료 같은 건 다 임대료라든가 이자율에 반영합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이자율이 있죠. 이런 게 급등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2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대출일 기준 시 이자율은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높다가 아니라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다고 했죠? 낮다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볼게요. 시장 이자율이 하락할 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요,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그러니까 시장이 낮아지게 되면 조기 상환하려고 하겠죠?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변동금리 대출은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자율을 변동시킬 수 있으므로 기준금리 외에 가상금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기준금리하고 가상금리를 별도로 같이 고려하는 거죠. 같이 고려해서 금리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틀린 겁니다. 가산금리도 고려하는 겁니다. 같이 대출 금리를 정할 때. 그 다음에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에 시장 이자율이 올라갈 때, 자, 얘는요, 변동금리는 일정 기간마다 변동시키겠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변동하자. 그러면 1년 동안에는 인플레가 심해져도 못 건들죠. 근데 만약에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그러면 툭 하면 변동할 수 있죠. 이게 더 유리합니다. 좀 짧은 게, 조정주기가 짧은 게 유리합니다. 읽어볼게요.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에 시장 이자율이 올라갈 때 이자율 조정기가 짧을수록 대출기관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유리합니다. 조정기가 짧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10번. 자, 저당 이자율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자, 고정금리는 이쪽으로 잠깐 오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 실질금리는 5%고 매년 2% 정도 인플레가 예상된다고 하길래 7% 정해서 안 정했어요? 정했죠? 이렇게 정해서 20년 동안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4년 정도 지나서 실제 인플레가 더 커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얘가 한 4%로 올라갔다 치자. 이렇게. 그럼 화폐 가치가 더 폭락했다는 얘기죠. 그런다고 해서 얘를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얘는 못 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이 먹는 이자율이 2%로 3% 줄어드는 겁니다. 은행이 먹는 이자율이 뭐라고요? 3%. 그러니까 은행이 손해보는 겁니다. 아, 예상되는 인플레를 적절히 더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렸다는 얘기죠. 그 제대로 예상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다 누가 손해봐요? 은행이 손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자, 어디냐면은 10번에 1번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융기관에게는 손해이고 차입자에게는요 이익이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 이익이면 한쪽은 손해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2번 볼게요. 고정금리는요 저당의 위험을 차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 같은 조건의 변동금리 저당에 비하여 초기 이자율이 높은 편이다. 이거는요 고정금리는 저당의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제대로 예상된 인플레를 제대로 설정 못하면 은행이 다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 그 금리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지금 위험이 크니까 거기 여기 감안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거 틀린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현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이자율은 현재는 같답니다. 근데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면 밑줄 쳐볼게요. 차입자는 자 누구라고요? 차입자는 자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지금 인플레 지금 현재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데 인플레가 죄송합니다. 금리가 올라갈 거 예상되죠. 그러면 얘는 변동금리로 빌렸다가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겠죠. 고정금리로 빌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차입자는요 고정금리 대출이 더욱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한다. 이거는요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5번 볼게요. 고정이자율 저당은요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대출금리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고정이자율이 아니라 변동이자율 저당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변동이자율. 사전에 약속한 방법에 따라 계속 변동하겠다는 얘기죠. 얘기하는 겁니다. 11번 볼게요. 다음은 저당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맞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만기가 동일할 경우에 변동금리로 차입하는 것이 고정금리로 차입하는 것보다 이자율은 낮죠.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보다 낮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는 변동금리는요 차입자가 금리 위험을 다 부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인플레가 심해지면 막 올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위험을 다 누가 부담해요? 차입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변동금리 이자율과 현재 고정금리 이자율은 현재 같답니다. 그러면 현재 금리 상승 예상되는 경우에 조금 전에 한 거 똑같네요. 차입자는요 뭐가 유리하다고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겠죠. 예, 나중에 못 올리니까 얘네들이.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요 금리 상승 시에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지는 게 아니라 금리 하락 시에 금리 뭐라고요? 하락 시에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해줘야 돼요. 5번 볼게요. 차입자의 취업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죠. 얘네들은 지네들도 자 신용도 이런 것에 따라서 이 뭐라고요? 위험이 커지죠. 그러면 이자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14번 보겠습니다. 자, 저당의 상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원리금 균등 방식이란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환 시기에 따라 다른 방식이다. 자, 볼게요. 얘는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기 같아요? 달라지는 거죠? 만기가 계속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2번 볼게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액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합니다. 자, 볼게요. 쟤는
원금은 같아요, 안 같아요? 매년? 같은데 이자가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원리금 지불액은 점점 줄어듭니다. 원리금 지불액은 점차 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증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감소한다. 3번에 원금 균등 방식에서 매기의 원금액은요, 저당 대비액을 상환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죠. 10,000원 나누기 4하면 계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원리금 상환 방식은요, 대출 기간 동안에 동일한 부채 서비스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부채 서비스액이 원금하고 이제 합친 걸 얘기합니다. 이거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의하면 대출 기간 중에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에 대출 원금 분할 상환액의 규모는 점차 늘어나죠. 왜냐하면 이자가 점차 줄어들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금은요, 점차 증가하는 겁니다. 점차 증가한다. 15번 볼게요. 자, 다음은 저당 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증가한다고 했죠? 조금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아닙니까? 맨날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체증식 상환 방식이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에 점차 그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식 있죠? 많은 겁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원금 균등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는 보다 안전하다. 이 셋 중에서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작은 게 어떤 거라고요? 원금 균등입니다. 가장 안전한 게 뭐라고요? 원금 균등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차입자의 첫 해 월 불입액은요, 체증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적은 대출 상환 방식이다. 자, 차입자의 첫 해 월 불입액이 이 셋 중에 얘가 가장 작죠? 가장 작은 상환 방식이다. 그다음 5번에 대출 기간 초기에는요, 원금 균등보다는 원리금 균등 방식의 원리금 상환액이 많다가 아니라 적죠? 적다. 그런데 5번도 틀린 겁니다. 5번도 많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원리금 지불액이 초기에 얘보다 얘가 적죠? 적은 겁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겁니다. 자, 답이 두 개예요. 1번하고 5번 답해야 됩니다. 1번하고 5번. 하나 넘겨볼게요. 18번.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점증식 대출 가운데 다음 조건에 맞는 상환 방식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대출 실행 시점에 총부채 상환 비율은 가장 높다. 자, 보세요. 총부채 상환 비율을요, DTI라는 겁니다. 뭔테 하라고요? DTI는요, 연간 소득분의 연간 원리금 지불액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셋 중에서 가장 높다는 얘기는 초기에 가장 많이 지불한 게 어떤 거예요? 원금이죠. 일단 원금 균등입니다. 정답은 뭐라고요? 일단 원금 균등이고, 그 다음에 대출 실행 후에 중도 시점에서 LTV가 가장 낮다. 그럼 중도 시점에 LTV는 뭐예요? LTV는 자, 이거 부동산 가격 대비 대출액이 차지한 비율이죠. 그러면 중간 정도에 가서 LTV가 가장 낮다는 얘기는 그냥 그동안 가장 많이 갚은 거 있죠? 그동안 가장 많이 갚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균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원금균등입니다. 원금균등. 1번은 기억번호 어쨌거나 원금균등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번 볼게요. 첫 해 월 불입액 납부 후에 만기 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에 미상환 대출자금이 가장 크다는 얘기는 첫 해 가장 작게 갚은 거죠? 가장 작게 갚은 게 어떤 거예요? 체증식 아닙니까? 그래서 점증식 이렇게 해줘야 돼요. 1번을 정답을 했어야 돼요. 몇 번이라고요? 1번.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이거 지울게요. 자, 12번에 뭐라고요? 12번. 자, 다음에 그림 1은 주택 저당대출 원리금 지급액의 추이를, 요거는요, 원리금 지급액의 추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림 2는요, 주택 저당대출 대출 잔액의 추이를 얘기합니다. 대출 뭐라고요? 대출 잔액. 이 그림이 틀렸습니다. 거기. 그 밑에 있는 그림, 뭐 이상하게, 자, 이자 지급 지우시고 대출 잔액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뭐라고요? 대출 잔액.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그림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만기까지 원리금 지불액이 계속 똑같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자, 대출 잔액이 얘는 비례적으로 감소했죠? 그러니까,
자, 이거 원금 균등을 얘기하는데, 처음 빌렸을 때는 10,000원. 1년 지나면 2,500원 갚았어, 안 갚았어요? 그럼 7,500원 남았겠네요. 또 5,000원 남았겠죠? 2,500원, 빵원. 이렇게 해서 비례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요거는요, 니은번은, 그림 2는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뭐라고요? 원금 균등. 그래서, 그림 1은 뭐예요? 원리금 균등. 그림 2는요, 원금 균등. 이렇게 해서 1번을 답해야 돼요. 몇 번이라고요? 1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이 계산 문제가 꼬박꼬박 나오는데, 자, 요거 아니면 요거는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예, 지워되죠? 요즘 조금 요즘에도 복잡하게 물어보는데, 자, 그래도 요거는 할만합니다. 저건 할만해요. 요거는 좀 시간이 걸려요. 요거 물어본다면 시간 좀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 물어본다면 좀 제꼈다가 좀 나중에 하는 게 좋고, 요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원금 균등인데, 오른쪽에 대표 유형 보겠습니다.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5억을 대출받았답니다. 얼마라고요? 5억을 대출받았대요. 이렇게. 5억 대출받았대요. 자, 이때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 상환액과 13회차에 납부할 이자 납부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러니까 9회차에 납부해야 될 원리금 지불액, 그 다음에 13회차에 납부해야 될 이자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거 물어보면, 요거 알면 이것도 아는 건데 꼭 2개씩 물어봅니다. 짜증나게. 그래서, 자, 이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대출금리는 5%랍니다.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20년이죠? 상환 조건은요, 원금 균등 방식이고 매년 말에 갚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자, 요게 대출금 아닙니까? 요거를 20년 동안 쪼개서 갚는 거죠? 그러면 2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매기 갚을 원금액이 나옵니다. 원금액 2,500만 원씩 될 겁니다. 얼마씩이라고요? 2,500만 원씩. 자, 그래서 매기 얼마씩 갚는 거라고요? 2,500만 원씩 갚는 겁니다. 이렇게 매년 댕댕댕댕댕 얼마씩 갚는다고요? 2,500만 원씩 갚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항상 똑같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자는요, 이자는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이 붙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자 먼저 계산할게요. 요거는요, 5억을 빌려갔는데 그동안 2,500만 원씩 몇 번 갚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8번 아닙니까? 9회차니까 이게 남아있는 금액이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5% 이자를 붙이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이게 1,500만 원 될 겁니다. 얼마라고요? 1,500만 원. 자, 이번에는 요거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요, 5억 중에 2,500만 원씩 몇 번 갚을게요? 12번 갚았네요. 이렇게. 아, 요거 알면 이것도 아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모르겠어요. 5%. 그러면 요 계산하면 1,000만 원 나옵니다. 얼마라고요? 1,000만 원. 그래서 자, 9회차의 원리금 합계액은 4,000만 원. 그 다음 13회차 이자는요, 1,000만 원. 여기 답하면 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자,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원금 균등 방식과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1회차에 납부할 원금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대출금은요, 1억 2천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1억 2천만 원이래요. 자, 요거는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 요거는요, 원리금 균등. 이렇게 해볼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자, 이것도 1억 2천만 원 빌려갔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첫 해. 몇 해라고요? 첫 해 원금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원금 균등 같은 경우는, 자, 몇 년 동안 갚기로 했어요? 10년 동안 갚기로 했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자, 거기 볼게요. 자, 고정금리로 연 6%
이자 6%죠. 대출기간 10년이고 저당상수는 0.111이죠. 그리고 거치기간 없이 거치기간은 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거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요 매월 말에 갚기로 했죠. 조심하세요. 이건 매년 갚기로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매월 말로 갚기로 했으니까 얘는 나누기 10년 해주면 안 되고 1년은 몇 달로 돼 있어요? 12달 해줘야 돼요. 그래 120개월로 나눠야 됩니다. 120개월로 나누게 되면 요거는 100만 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여기는 원금을 물어보는 거죠. 원금 맨날 얼마씩이라고요? 100만 원이겠네요. 매기 얼마씩이라고요? 100만 원. 요거는 해결했네요. 그리고 요거는요 계산할 때는 항상 뭐라고요? 저당상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저당상수가 0.0111 이런가요? 맞아. 이렇게 하게 되면 매월 갚을 원리금 상환이 나옵니다. 매월 갚은. 자, 이거 계산하면 1332000. 1332000 나옵니다. 이게 바로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이 나오죠.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1332000인데 첫 해는 갚은 돈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율이 아까 6%라겠죠? 요거 계산합니다. 근데 이거 조심할 게 이 6%는요 항상 연이자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연이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12로 나눠야 돼요. 이거. 자, 이렇게 계산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건 0.06이죠? 0.06 나누기 12 곱하기 1억 2천 해도 되고 1억 2천 곱하기 0.06 있죠? 나누기 12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자가 60만 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60만 원. 그러면 여기서 이자 뺀 나머지 있죠? 이게 원금 상환입니다. 원금 상환액은요 732만 원 나오겠네요. 얼마 나온다고요? 732만 원. 이렇게. 잘못했나요? 73만 2천 원이네요. 어쩐지 73만 2천 원. 73만 2천 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매년 원금이자 합쳐서 요만큼 갚는 거죠. 이자를 뺀 나머지가 원금 상환입니다. 물어보는 게 첫 해 원금액은 얘는 얼마라고요? 100만 원. 얘는 얼마라고요? 13만 2천 원.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자, 그거 문제를 조금 전에 풀었죠? 이거 풀었고, 몇 장 넘겨볼게요. 27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많이 보시면 돼요. 예? 이 그림 보셔야 돼요. 자, 지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딱 지우는 시간. 자, 지우려면 한 10분은 걸리니까 딱 주무셔도 됩니다. 딱. 자, 이제 어떻게 할 시간이라고요? 이제 일어날 시간입니다. 이제 일어날.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273페이지부터 이제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우리 이제 끼고 다니는 노트 있죠? 요거는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 얼마라고요? 169페이지 딱 있어요. 자, 유동화 제도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쪽은 딱 뭐가 있냐면, 이 신한은행이 딱 있습니다. 무슨 은행이라고요? 신한은행이 딱 있는데, 이걸 금융기관 해줄게요. 신한은행이 어떤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길래, 여기다가, 자, 그 소비자들한테, 아파트 구입하는 소비자들한테 이제 돈을 빌려줄 수 있죠? 자금을 딱 빌려주게 되면, 두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일단은 돈을 빌려줬으니까 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빌려준 거에 대한 대가 있죠? 이거 이자 아닙니까? 이자도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요거는 요 사람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라 이걸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채권해 줍니다. 뭐라고요? 채권이야. 물권, 채권 구분할 때 이걸 뭐라고요? 채권입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를 뭐라고요? 채권이라 합니다. 그 사람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얘가 못 갚는다, 돈을. 그러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 있죠? 요거 팔아서 외수할 수 있는 권리. 요걸요, 저당권 해줍니다. 무슨 권리라고요? 저당권인데, 요거는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건 자체를
팔아서 해결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요 물권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물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권리가 딱 생기는데 요거를 100억을 예금 받아서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 100명한테 딱 1억씩 빌려줬죠? 그랬더니 더 이상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걸 다 정책금리로 할 겁니다. 조금 이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형태를 다 뭐라고요? 정책금리로 하는데 얘네들은 보통 만기가 20년, 30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산지구가 지금도 돈 좀 회수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20년, 30년을 거쳐서 회수하는데 우리가 예금할 때는 뭐 100억씩 예금하고 이러잖아요? 1억씩 예금하고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항상 돈이 똑 떨어진다 아닙니다. 은행. 그러니까 이걸요 유동성 위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유동성. 은행이 돈이 똑 떨어지는 위험을 뭐라고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나?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기관 투자자가 있습니다. 무슨 투자라고요? 자, 투자자는 투자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기관 투자자가 참여합니다. 자, 우리 미래에셋이라든가 하나투자증권 이런 데 있죠? 한국투자신탁 이런 데가 이제 돈을 긁어 모아서 이제 주식으로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입니다. 알겠죠? 투자를 업으로 하는 기관을 뭐라고요? 기관 투자자다입니다. 아니면요 생명보험사 같은 데 있죠? 아니면 연기금, 기타 종합금융사 이런 걸 다 뭐라고요? 기관 투자자라는데 얘들은 주로 긁어 모은 돈 가지고 주식에 투자합니다. 어디에 투자한다고요? 주식. 근데 반드시 주식에 투자해라 이런 법은 없어요. 돈 될 만한 건 다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금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애들한테 그 권리를 팔아보는 겁니다. 팔아보자. 자, 그러면 어디 갔어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아보자. 그러면 얘들이만 사줄 수만 있다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자, 더 들어오죠? 이 돈 가지고 또 다른 소비자한테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생기죠? 이걸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 들어오죠? 그럼 또 빌려주는 겁니다.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생기죠? 그러면 또 파는 겁니다. 또 돈 들어오죠? 그럼 또 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한정된 자원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 있죠? 무한대로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요 대출채권을 유동화제로 하는데 문제는 얘들이 사줘야 되는데 안 사줬다는 얘기죠? 뭐하러 삽니까? 이거 쓸데없이. 자,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점은요 이건 단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인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신한은행이 납니다. 항상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얘한테 돈 빌려주게 되면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생기죠? 이걸 얘한테 팔아치운 겁니다. 얘한테 그냥 팔아치우고 난 쏙 빠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담보대출 해준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완전히 빠질 수 있어요? 얘랑 얘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얘가 여기 가서 돈 갚지는 않겠죠? 그래서 난 중간에 서서 들어온 돈만 전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금이자 갚으면 그대로 전달해요? 아니면 삥 뜯고 넘겨요? 삥 뜯고 넘겨야지. 얘도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단기 대출이 아니라 장기 대출이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한다길래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려줬는데 한 5년 정도 지나서 옆에 장래시장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담보가치는 폭락했고 그리고 맨날 시체만 보더니 회사도 그만두게 된 겁니다. 재수없어서. 그래서 어쨌거나 더 회사를 그만두니까 이 돈을 갚을 수 있어 없어요? 원금이자 못 갚으니까 은행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걸 경매로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매각 대금이 3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얼마 들어왔다고요? 3천만 원 들어왔죠. 그러면 얘 누가 담보대출 해준 거라고요? 얘가 담보해 준 거라죠? 그대로 넘겨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그냥 넘겨요? 삥을 뜯고 넘겨요? 삥을 넘겨야 할 게 아니고 관리비 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런 뭐 손해할 짓 해요, 안 해요? 뭐 하랍니까? 투자할 데가 없어 이런 거 투자합니까? 그죠? 뭐 이익도 없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자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거의 안 팔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자,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하는 게 IMF로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인데 그 당시에 주택 경기는 최악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 경기만 살릴 수만 있다면 다른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살리고자 이 당시에 ABS라는 그 증권을 도입했었습니다. ABS 자산 담보증권을 하는데 이 제도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자, 그래서 99년도에 코모코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99년도에 코모코라는 회사를 설립했다는 얘기죠. 이 회사가 이제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최대 지분을 갖고 있었던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근데 지금은 명실공히 금융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다고요? 금융공사. 어쨌거나 니네들 우리한테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아라.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아라. 그러면 우리가
웬만하면 사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럼 또 빌려줄 수 있죠. 그럼 이 권리 또 파는 겁니다. 얘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또 돈 들어줘. 그럼 또 빌려주는 거죠. 그럼 주택 경기가 좋아져 안 좋아져요?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으니까 주택 경기가 막 살아나겠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얘들도 돈이 있어야 이거 사주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을 마련하려고 얘들한테 구입한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그대로 팔아친 게 아니라 요거를 가공해 갖고 유가증권인 채권이죠. 유가증권인 회사채 형태로 채권의 형태로 팔았던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MBS다 해줍니다. 자, 모기지라는 게 담보대출로 얘기합니다. 요거를 기초로 해서 백에서 시큐리티스 해주면요 증권이다. 이걸요 저당 담보증권이라는 겁니다. 요거는요, 자, 요거는 금융공사가 뭐예요? 정부 투자기관이죠. 얘들이 지급보증해 주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급보증해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한은행이 납니다. 누구라고요? 난데 얘한테 돈 빌려주면 뭐가 생겨요? 원리금수권 저당금 생기죠? 그럼 이 모든 권리를 얘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갖고 있다고요? 얘가. 증권에 다 권리 실어서 파는 겁니다. 다 원금이자 받을 권리 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얘가 갖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얘가 원금이자 갚아 안 갚아요? 갚으면 삥 뜯고 넘기면 되죠? 결국은 삥 뜯은 상태에서 MBS 금리를 정하는 겁니다. 삥 뜯고 넘기는 형태가 됩니다. 아시죠? 어디 가요? 안 되겠어요. 다음부터. 네. 자, 어쨌거나. 자, 저 까먹었잖아요. 저분 때문에. 자, 그러니까 삥 뜯고 넘기면 되죠? 넘기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자, 경매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 7천만 원 빌려줬으니까 7천만 원 받을 걸 누가 갖고 있어요? 얘가 갖고 있는 겁니다. 얘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경매로 들어갔더니 3천만 원 들어왔죠? 삥 뜯고 넘겼겠죠? 넘기려고 했더니 뭐라 하겠다고요? 지급보증 해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얘는 3천만 원 들어왔지만 얘한테 얼마 줘야 돼요? 7천만 원 다 줘야 됩니다. 얘가 손해날 거 있어 없어요? 없고, 두 번째는 얘들은요, 위험이 커요, 작아요? 아주 적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 사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관 투자자가 갖고 있었던 돈들이 주택시장으로 막 빨려 들어가면서 결국은요, IMF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이후로 막 2001년서부터 주택가격이 팍팍 올라갔던 겁니다. 강남에.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애초에 돈을 빌려주는 시장,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1차 저당 시장,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출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을요, 2차 저당 시장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자, 주택, 저당, 요거를 주택자금 대출시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자금 뭐라고요? 대출시장. 이걸요, 주택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 있죠? 주택자금 뭐라고요? 공급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은 결국 이거 팔아서 돈 들어온 거 이쪽으로 공급해주는 거죠? 이렇게. 주택자금 뭐라고요? 공급시장.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를 기초로 해서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273페이지입니다. 자,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은요, 지분 금융에 해당된다고 했죠? 맞고. 2번 볼게요. 원리금 균등 방식은요, 상환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매기 상환액 중에 원금 상환액은 점점 커지죠? 왜냐하면 이자가 줄어드니까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은요, 연금 개시 시점에서 주택 소유권이 연금 지급기간으로 이전된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금융공사가 담보를 설정하고, 금융공사에서 뭐라고요? 얘들이 담보는 누가 설정한다고요? 금융공사가 설정하고 돈은 누가 빌려주는 거예요? 시중은행이 빌려주는 겁니다.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에요. 담보 설정하고 돈 빌리는 겁니다. 왜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파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주택 소유권이 연금 지급기간으로 이전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나요? 금융공사에서 뭐라고요? 담보 설정하죠? 이걸 기초로 해서 보증서에 기초해갖고 시중은행이 돈 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조금 이따 할 건데, MBB는요, 주택저당대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한테 지급해야 됩니다. 채무불이행 위험을 발행자가 다 부담해요.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 들어왔지만
투자자한테 얼마 줘야 돼요? 7천만 원 다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CMO의 발행자가 동일한 저당풀에서 상환 우선순위하고 만기가 다른 다양한 MBS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맞는 겁니다.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25번 볼게요. 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로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1번 해볼게요. 저당채권 유동화는요, 부동산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없어요? 예,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 돈이 부족했는데, 대출 자금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충분한 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죠. 금융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저당채권 유동화는요,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유동성 위험이 감소되죠. 돈이 똑 떨어지는 위험을 아까 뭐라고요?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게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맞는 겁니다. 요게 틀린 겁니다. 유동성 위험 아닙니까? 위험? 위험은 줄어들죠. 이렇게 돈이 이런 제도가 없으면 돈이 항상 똑 떨어진다고 했죠. 이걸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볼게요. 저당채권 유동화는요, 침체된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원래 자, 이 주식 경기가 그 당시에는 아주 막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면 돈이라는 게 뭐예요? 돌고 돌아야 돈이죠. 안 돌면 돈이 아니에요? 돌고 돈다는 얘기는 경제가 막 다 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돌고 돈다는 얘기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주식 경기가 최악이었습니다. 알겠죠? 주가가 500선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돈이 묶여야 안 묶여요? 기관 투자는 갖고 있는 돈이 어디 투자할 데가 없어 묶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침체된, 다시 읽어볼게요. 침체된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채권 유동화는 투자자에게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하게 한다. 자, 이렇게 아주 새로운 상품이 들어왔죠. 이걸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위험도 줄고 이익은 크다는 얘기죠. 이런 아주 신기한 상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당채권 유동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요, 저당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이 최소화되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거 사주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사주면 허탕이죠. 그러니까 이 위험을 자꾸 줄일 수 있도록 아까 지급 보증 해준다고 했죠. 그래야지 사는 거 아닙니까? 위험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27번 볼게요. 다음은 저당 유동화 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출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설정된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 요거는요, 1차가 아니라 2차 저당 시장입니다. 2차 저당 시장은요, 금융기관과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2차를 얘기합니다. 2번 볼게요.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은 원래의 저당 차입자하고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자, 얘와 얘는 아는 사이지만 얘랑 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뭐 여기다 도망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겁니다. 2차 저당 대출기관들도, 자, 요거를 지금부터 여기 볼게요. 1차 저당 대출자, 이걸요 2차 시장의 대출자라 해서 요거라고요 2차 저당 대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2차 대출기관 혹은 이것도 2차 대출기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차 대출기관들도 저당 패키지를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는요 투자자에게 팔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도입한 원리금 수익금화 저당권을 무조건 팔으라, MBS 형태로 팔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갖고 있으면 이자 생겨요, 안 생겨요?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다만 자금이 부족할 때 팔으라는 얘기지 무조건 팔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겁니다. 4번 볼게요. 저당이 유동화됨으로써 대출자인 금융기관은요 많은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무한정으로 대출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아까 결국은요 무한정으로 대출할 수 있는 겁니다. 무한정으로 뭐라고요? 대출, 무진장 많은 사람한테 대출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상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중간에 그런 게 없다면. 자, 그다음에 5번 볼게요. 자, 앞자리 있다니까 MPTB죠. MPTB는요 저당권은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원리금 수익금만 넘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 형태라 좀 이따 할 겁니다. 주택저당증권의 집합물을 담보로 하여 발행기관이 자신의 신용으로 새로운 회사채 같은 거 있죠. 요것만 이제 넘기는, 원리금 수익금만 넘기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거는 잠시 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지금부터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MBS 종류를 얘기할 겁니다. 이거 그냥 놔두세요.